네, 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가슴이 뜨거운 남자, 우리 윤석열 계엄 당시에 온 국민의 가슴을 적셨던 우리 박선원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검찰 개혁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25일 날 그렇죠. 우리가 검찰청 폐지, 역사적인 일이 생기는데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소감을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죠. 야, 그러니까는 이제 추석 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추석 전에 본회의를 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날, 그 날짜를 세 보니까 25일밖에 사실 없어요. 네. 이날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우리 당 의원들은 정말 의지에 불타 있고 이번에 반드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번 정부 조직 법안을 개정을 꼭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정말 그 국민들이 예. 오랫동안 바랬던 건데요. 예. 이 드디어 검찰 개혁이 이제 첫 시작을 하는데 네. 의원님으로 개인적 소감은 어떠세요? 그러니까는 검찰청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니까 아직도 그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막상 사건이 벌어진 이전과 이후는 그렇게 다른 것인데 지금도 검찰청이 없는 대한민국, 이제 과연 수사와 기소가 확실히 분리될 것인가? 분리되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나은 새로운 어떤 그 법 절차와 제도 속에서 살 것인가 하는 기대도 있고 또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다. 그래서 빨리 닥쳐야 되겠습니다. 빨리 법을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25일이. 근데 또 하나 핵심 쟁점인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는 구성에서 빠졌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보완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수사를 경찰에서 혹은 이제 이 공소청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소를 담당하는 이 공소청에서 봤을 때 공소 유지가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밑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든지 밑에다가 경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 되는 거다. 근데 검찰의 과도한 조사는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가지고 와가지고 없는 죄 만들고 뭐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봐야 그건 필요 없고 내가 다시 피의자 불러가지고 내가 다시 수사해서 보완한다는 이름으로 다시 수사해서 사실상은 이 검찰의 이 기소권 수사권 분리한 것을 아예 그냥 의미가 없는 행동으로 돌이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완 수사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그 틈새를 넓혀서 어떻게든지 수사권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너무도 명백한 어떤 그 계획, 의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단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들이 보였던 아주 이 검찰권 남용한 사례가 많은데 예를 들어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전부 무죄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잘 아는 선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윤석열의 검찰청 선배, 이면서 서울 법대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이는 지 맘대로 한다. 그러니까 파가지고 계속 파서 죽을 때까지 못 살게 하든지 아니면 또 어쩔 때는 시원스럽게 봐준다. 그 시원스럽게 봐준다는 것 안에 이 권성동 사건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뭘 봐준 거죠? 검찰총장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검찰권을 남용을 하는 건데 안 될 사람, 죄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파는 거죠. 뭐 삼성 이재용도 그렇고 뭐 우리 울산시장 선거법에 뭐 문제 있다 뭐 해가지고 울산시장에 민주당 후보만 팔 뿐 아니라 뭐 조국 배고는 끝까지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소해서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 놓아 가지고 무죄로 살아가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이미 너는 고생에 고통에 늪에서 이미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 하는 것도 있고 또 봐주는 거는 뭐냐면은 아니 그 자료도 명백하고 그다음에 범죄 요건도 분명하고 범죄의 중대성도 있는데 기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분이 이제 또 내일 이 국회에서 이 그 체포 동의안의 대상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이 검찰이 자위권을 많이 행사하는데 이 배임죄 이게 문제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대표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임이 성립하려면은 횡령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따라야 배임이 성립하는데 그렇지 않죠. 횡령 아무리 파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임죄로 무조건 걸어 놓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친구 하셨던 우리 잘 아는 분도 아니 이 돈을 내 돈이에요. 근데 회사에 빌려줄 때 각서 쓰고 차용증 쓰고 그다음에 이사회 거치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 받아서 다 했는데도 배임이라는 거예요. 그 돈 다 갚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 의식으로 주주의 이익, 회사에 해를 끼치겠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해를 끼쳐가지고 이 회사를 망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나한테 유리한 어떤 조건으로 이 회사를 나중에 다시 매수하겠다든지 이런 그 아주 구체적인 범죄적인 의도가 없으면 배임죄는 안 됩니다. 맞아요. 검찰이 자의적으로 막 행사하는 이런 배임죄 그렇죠. 그리고 배임하면 횡령이 없어도 배임으로 그냥 잡아내는 거죠. 당신이 이러한 그 경제적인 경영상의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피해를 줬을 수도 있잖아. 안 줬다 그래도 없어도 끝까지 아니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래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 정치 검찰의 정가에 보도가 되는 이 배임죄 저는 없애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주주의 이익 전체를 이사가 충분히 주주 전체를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의성실의 의무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배임죄는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계엄 비상계엄 당일날 국정원이 계엄사의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했다는 등 그 처음부터 의원께서는 이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제가 하나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이 자료 어떻게 띄워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시급 관련 대비 계획. 그러니까 2016년 12월, 그다음에 2017년 2월 달에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이가 작성한 계엄 문건입니다. 계엄 준비 계획 문건이에요. 그래 계엄을 해가지고 아무나 막 불러다가 수사를 하려 그러면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야 됐잖아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면 당신은 기무사, 지금은 이제 방첩사가 합수본부장이 된단 말입니다. 옛날 전두환 보안사처럼 그렇게 했을 때 국정원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그 계엄사 밑에 합수본부는 계엄사령관 밑에 있는 거고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기관을 즉 국가정보원을 합동수사본부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군인 세상에 왔으니까.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법을 이유로 반발해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안 들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계엄법은 군과 사법기관 이런 데 해당이 되지만 국정원법은 대통령 직속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이외의 지시를 안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대통령이 불러다가 국정원이 유관기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따르라고 했고 그다음에 국내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로 파견을 와서 합동수사본부에서 합동수사본부 일원으로 지원 업무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이 비상계엄 직원들을 계엄사령부 등에 파견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조태용 전 원장의 계엄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12월 3일 8시 40분에 국정원장이 그 윤석열이 불러가지고 대통령실 용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문건 하나를 받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정원장이 말 안 들을 경우에 대비해서 국정원장도 계엄사의 이러이러한 업무에 따라라라고 하는 문건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은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관계 국무위원들을 자기가 불렀다, 윤석열이가 불렀다 했을 때 국무위원이 아닌 국정원장이 불려가요. 불려가서 이 조연천의 문건대로 윤석열이 김용현과 그 팀이 작성한 지시 문건을 줬을 거라면 말입니다. 네. 앞으로 계엄사에 협조를 하고 필요한 물자나 인력을 제공하시오. 이런 지시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2차장 국내 담당 2차장 여기가 대공수사국이 들어있는 2차장이에요. 이쪽에 아예 계엄사로 보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대공수사국 인력을 합동수사본부에 보내서 사람을 수사하고 조사하라, 이런 임무를 맡기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게 이제 황원진 2차장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국정원장은 윤석열한테 계엄사의 지시를 따라라,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거고, 황원진은 자기 밑에 있는 대공수사국 직원을 이제 합동수사본부 방첩사에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수사할 겁니까? 누구를 조사하고? 그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장훈 1차장은 잡아오라는 임무를 지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홍장훈 1차장은 대테러국을 자기 밑에 갖고 있으니까 자승 스님 때 사람을 투입했던 것처럼 투입을 해서 방첩사 여인 영위를 도와가지고 잡아와라. 1차장은. 그러면 2차장은 그 잡아온 이 정치인이나 뭐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언론들을 조사하고 수사해라. 뭐 고문 됐겠죠. 그러한 역할 현재가 끝나 있었다. 참 끔찍한 일이에요. 네. 근데 좀 전에 그 국정원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예.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특정 부서에서 직원 130명이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네. 대부분이 별도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였고 130명이 자발적으로. 근데 당시 작성된 문서는 실무 직원이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초안 형태의 문건으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기에 문건을 토대한 작성한 내부 보고서 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좀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예, 이상한데.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정원 법에 의하면 예. 안 따라도 되게 돼 있어요. 대통령 직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안 근데 따라 돼 있다. 합수본부장은 이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황원진이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 직후에 예. 불렀더니 아예 처음부터 여기 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동으로 계엄이 되면은 합수부에 인력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법에 안 돼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미 그 전부터 황원진의 그 대공수사국, 그 정보사 대공수사국은 방첩사와 그다음에 정보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또 황원진 2차장 밑에 있어요. 예. 정보사를 관리하는 부서. 그 정보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그 부서장이 국장인데 1급인데 문상호하고 통화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럼... 황원진이는 이미 방첩사 동향도 알고 정보사 동향도 알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야 그 국이 예. 여기서 말하는 해당 국은 그 국 하나입니다. 특정 부서. 그 부서에서 130명이 왜 옵니까? 그렇죠. 130명이 별도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자동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봐요. 불가능해요. 네. 네, 이 그 130명이 왔다는 그 국이 이제 대공수사국, 안보정보조사국, 안보정보조사국 지금은 결국은 조사 잡아오면 조사하겠다 이런 그렇죠. 뜻이. 그러니까 여기는요 국정원에 이제 건물이 여러 개가 다 국정원에 연결돼 있어요. 계시니까 다 연결돼 있는데 이 건물만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무시무시한 부서입니다. 옛날 안기 볼 때는 훨씬 더 무서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자세히 보면은 뭐냐면은 왜 이 문서를 그러면 어떻게 작성한 거냐? 수사권이 없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은 부서장에게 보고해서 준비한 문건이고 자발적으로 왔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 국정원은 사실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요. 근데 없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막 나온 이 보도 자료, 이 국정원의 12월 3일 계엄 관련 보도가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막 나온 것도 그러니까는 문건이 작성됐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죠? 그렇죠. 두 번째는 130명이 출근한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 작성한 문건을 위에 보고해서 지시를 하면은 바로 방첩사로 갈 준비까지 다 갖췄다는 거예요. 네. 이 국정원에서 근무하셨었는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홍장원과 이 황원진은 다르다. 1차장은 해외하고 대테러. 해외하고 대테러. 대테러하고 이제 방첩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황원진은 대테러하고 해외. 황원진은 북한하고 대북 공작 등 업무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대공 수사국, 안보정부 조사국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원진이가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처음부터 아니 우리는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면 거기 가서 수사 임무를 하게 돼 있어요. 1국, 2국, 3국, 5국. 우리가 5국을 맡게 돼 있어라고 하더라고. 왜? 아니 조현천 문건에서 이들이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니까 대통령이 눌러주세요 했는데 이미 국정원 이 황원진 2차장은 내가 당연히 가서 그 일을 해야지. 사실상 거의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합동수사본부에서 안 개기고 잘 줄을 잘 타가지고 더 큰 일을 도모한 거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네네. 옛날에 그러니까 보안사하고 그 중앙정보부가 있을 때 김재규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김재규의 중앙정보부가 있고 전두환의 보안사가 있을 때 김재규가 잡혀 들어가면서 중앙정부가 박살이 나고 이 보안사령관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도 하고 중앙정보부장도 겸임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안사 밑으로 확 들어갔거든요. 중앙정보부가. 그 이 산천 초목을 떠르르 하게 하는 이 중앙정보부도 그 합동수사본부가 뜨니까 확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당은 서울의 범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네. 리얼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원진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개겨서 죽지 말고 협조해서 출세하자. 좀 아주 확실한 진상 조사와 아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근데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수사 권한이 없어 더 이상 정확한 사실관계 및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오늘 발표한 거죠. 여기서 핵심이 이거 같습니다. 특검 차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다. 특검이 더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제 민주당이 그 문건이 있고 그 문건이 사실이니까 고발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신임 국정원 지휘부의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이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을 하셨어요. 예. 그 특히 뭐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침투 예. 이런 거에 조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내란이 있고, 근데 이게 비상계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경비계엄에서 국내에 무슨 뭐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뭐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오고 학생들하고 민주당이 거리에 나와서 뭐 돌 던지고 화염병 던져서 경찰권을 마비시키고 이래야 경비계엄을 하는데. 경비계엄. 네. 그런 게 시위 같은 게 없잖아요. 극화되면 경비계엄. 경비계엄. 그거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이제 이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근데 똑같이 그래서 충암고 출신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민주당이 돌도 안 던져 그냥 알아서 10시 정도 안 돼도 해산해버려요. 그러니까 경비계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남은 게 비상계엄밖에 없다. 그래야 바로 국방장관이 건의해서 그날로 끝내버린다.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국방장관이 한 공간 있잖아요. 네. 용산에. 그러니까는 국방장관이 건의를 하려면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를 만드는 거네 결국. 그러니까 만들어요. 네. 네.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욕이 나오는데 미친놈들 이렇게 미친놈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 총선 끝나고 네. 민주당이 대거 이겼잖아요. 네네. 민주당이 이기니까 윤석열이가 이재명 그 당시 대표를 불러서 만나보잖아요.
그러다가 아유 협치 안 하고 그냥 밟아버려야 되겠다. 원래 계획대로 가자. 그렇죠. 작년 3월 달에 세웠던 그 계획대로 바로 가자 해서 5월 말 6월 달부터 그냥 대북 확성기 키우고 일부러 들고 군사 합의서 파기하고 막 합니다. 대북 확성기 들고 NLL 포사격하고 NLL 포사격을 하면 웬만하면 북이 반응을 하거든요. 일부러 그걸 유도했다. 근데 안 움직여.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를 띄워요. 그 다음에 아파치 헬기까지. 그것도 군사 분계선 최근방까지. 금방까지 아파치 헬기를 띄워서 북한이 보도록 만들어서 NLL 포사격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안 되니까 평양에 무인기를 이렇게 많이 보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을 보내요. 무인기를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10번. 10번을. 10번을 보내.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다음에 여기 그 10월 17일인데 고성 우리 지사님 강원도 분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강원도에서 했죠, 제가. 그럼 고성이 어디입니까? 최북단이잖아요. 그렇죠. 최북단의 고성에서 다연장 로켓 천무 30발을 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북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강릉에서의 에이테킴스 저 동남해로 한 발 쏘는 것도 북이 반응을 하는데 천무 30발을 쏜단 말이에요. 천무는 어떤 무기죠? 이게 50km에서 가까이 나가는 50km. 지대공 포입니다. 포. 네. 자동 발사되는 건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룡대에 있는 박안수 당시 육군 총장이 오늘 작전 갑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계룡대 그날 하필 그날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거? 그날 하필 우리가 국방위원들이 그 계룡대에 가서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들을 앞에서 우리가 국정 감사를 받는 날이었어요.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날이에요. 근데 저녁에 박안수가 갑자기 전투복 입고 나타나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작전 갑니다. 이 작전하러 가요. 강원도 고성에 가가지고 고성까지는 안 가고 저는 이제 거기 제2벙커가 있거든요. 제2벙커. 거기서 작전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계엄 계획이 있는 거예요. 10월 17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전본부장도 아니에요. 지가 합참의장도 아니에요. 근데 박안수가 왜 이 작전을 지휘를 하냐고. 결국은 계엄 사령관으로 그렇죠. 하려면 데도 다 그렇죠. 뭐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외환유치라고 하는 거는 북한하고 통모해서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전쟁의 단서를 만드는 것이 외환유치라고 하는데 남북한 간에는 우리 남쪽이 이렇게 하면 북이 어떻게 할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북한의 군부대를 끌고 들어와서 무슨 청와대를 습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산을 때려 부수는 것도 아니고 도발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20번의 북한의 NLL 도발 등을 유도하는 노상원 수첩에가 나오는 그런 행위를 20번을 합니다. 20번. 저는 정말 가장 가슴 아프고 분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결국 나라의 존망을 가지고 정권을 그렇죠.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우리 접경 지역에 사는 우리 땅을 뺏지 않고 지켜서 사는 그 민통선 안에서 농사 지시는 분 얼마나 많이 계세요. 네네. 그들을 무자비하게 북이 도발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북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이거 전체로 봐야 된다. 정말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무인기 하나만 받고 아니 이번 무인기는 통모가 있었으니까 뭐 외환유치고 이건 아니 그게 아니고 6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있었던 이 전체 행동이 외환을 유치하는 행위이다. NLL도 쏘고 연평도 옆에다가 또 쏘고 뭐 아니 고성에다가 쏜 적은 없다니까요. 고성에서 쏜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고성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 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은 그리고 무인기도 10차례나 보내고 평양까지 그것도 10차례 하루에 2번 보낸 경우도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이거 그 내란 문제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정보사 중령 소령을 몽고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는 정보사 2명을 급히 파견해가지고 북한 대사관 문을 두드리는 이 작업. 그건 뭡니까? 통모하려고 한 거죠. 아. 안 하니까.
아니 무인기를 쏴도 반응을 안 해 북한이. 그러니까 11월 19일 평양 무인기 작전인데 요 13일 무인기 작전까지 무인기 작전을 9번을 하는데 북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NL 포사격도 하고 아파치도 몇 번을 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11월 13일까지. 그래서 11월 18일 날 보냅니다. 몽고에 정보사 요원 2명을 중령 하나 소령 하나를 보내서 평양 그러니까 몽고 울란바토르에 있는 평양 대사관에 문을 두드리다가 몽고 정보국에 잡혀요. 그 결정적인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환 유치는 정말 이 외환을 유치해 가지고 이거를 정권을 계엄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반드시 철저히 외부로부터 환란을 끌어들인다라는 뜻이잖아요. 외환 유치가 이게 국방 당국자, 통수권자 이런 사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했어요. 2016년 12월에 이미 한번 했더라고요. 2016년 12월에 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가 이제 탄핵 당하니까 그때 한번 이미 김용현이가 노상훈이하고 이 작전 한번 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대정부 질문 때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란을 하려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박근혜 탄핵 때부터 알고 있었고 이것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작전을 김영현과 노상원 이미 2016년부터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김영현, 노상원 이 사람들 참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정말. 큰일 날 사람들. 또 다른 얘기를 한 건 해보려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 시절에 부산에서 피습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정원에 축소 은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2024년 1월 2일 날 부산 가덕도 전망대 아직 가덕도에서 이제 이 공사도 시작 안 됐지만 이 전망대 보면 바다 저쪽에서 이제 그 공항을 만듭니다 하는 그 현장을 갔었던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 이 그 이재명 대표를 추적을 해요. 이 김진성이라는 이 습격범이 이미 언제부터 추적을 하냐? 2023년 8.15에 윤석열이가 반국가 세력 척결 연설을 하면서부터 이재명을 죽이려고 추적을 합니다. 2023년 8월 15일부터 15일 날 윤석열이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자 하는 거를 이제 테러 집단에서는 이거를 개 휘파람 도그 위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가 휘파람을 불면 개는 알아먹잖아요. 양치기 정말 8.15 연설에 맞지 않은 연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다른 사람 모르는데 8.15 때 남북관계라든지 뭐 대일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 이제부터 죽여라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마음의 그 입장문을 김진성이가 8페이지를 쓰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가을부터. 몇 번 기회를 놓치고 24년 1월 1일 날 마침내 그 이재명 대표의 목에 경정맥 이 여기 뇌로 올라가는 이 경정맥을 찔러서 이 혈관의 65%를 자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범행 동기가 뭐냐면 국회의원이자 당대표인 이재명이 여러 의원들을 국회에 진출시키는 것 그걸 막겠다. 왜냐하면 총선이 다가오니까 국회의원을 만드는 거 이재명이 국회의원을 만드는 걸 막겠다. 그다음에 피해자인 이재명 당시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내겠다. 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는 걸 막겠다. 막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적 원한이 아니고 이 국가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국회의원을 만들 수도 있는 이재명의 공적 역할을 못하도록 막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선거제도, 대의제도,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라고 대법원이 올해 3월 달에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하니까 그동안에 이 사건을 수사도 안 하고 있다가 국가정보원에게
국무조정실에서 이거 테러로 봐야 돼 말아야 돼 문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 즉 사적 원한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테러라고 보죠. 국가 권한 행사 방해 목적이 있는 거죠. 예. 명백한 테러입니다. 예, 명백한 테러죠. 네. 그런데 이 테러 지정을 또 막았던 인물이 김건희가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주려고 했다는. 예. 창원의창에 김영선이 갔던 그 자리에 공천을 주려고 했던 김상민 검사예요. 근데 김상민에게 공천을 못 주니까 예.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라는 자리를 줬어요. 또 자리까지 챙겨줬어요. 예, 작년 이 가을에 주니까 이 김상민이가 4월 3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이거 테러냐 아니냐 하고 국정원에다가 물어보니까 국정원에서 테러국장이 법률지원처에다가 지시를 해요. 이거 테러인지 아닌지 검토해봐. 그러니까 테러라고 결론 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캠프에서 같이 있었던 오호령 홍장원 다음에 들어온 오호령 1차장이 김상민한테도 물어봐 이런 거예요. 법률특보한테도 한번 의견 받아봐. 그래갖고 법률특보가 4월 3일 날 먼저 의견을 내요. 아 이거는 커터칼 미수 사건이고 테러 여부로 볼 수도 없고 이걸 지금 테러로 판단해 봐야 실익이 없다. 라는 말을 해요. 아니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게 테러라고 지정을 하면 그러니까 법률적 요건 아니에요. 그냥 테러를. 그러니까 테러라고 지명하면 합동조사팀이 이걸 조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미 테러를 당했던 이재명의 이제는 4월 3일 이후로는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김진성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테러를 했잖아요. 거의 똑같은 목적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테러라고 지정을 안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테러 위협에 노출이 돼요. 자, 이 국정원에도 계셨었는데 이 국정원 개혁도 한 번 더 개혁이 필요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국정원 진짜로 너무 권력자들이 국정원을 쉽게 봐요. 예? 정보가 국력이고 국정원이 없으면은 안 될 일들이 많습니다. 국정원이 보이지 않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국가 권력을 지탱하는 도구로 왜냐하면 지시하면 하니까 국정원이 그만큼 충성이 있고 이 의지도 있고 지시하면은 그걸 이행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네. 바로 그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번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진보 정권은 국정원한테 잘해주면은 이 자들이 꼭 배신을 해가지고 보수 정권 들어오면은 진보 정권이나 이 진보 세력을 억압하는 칼로 돌아와요. 참 모순입니다. 이 국정원 직원들을 이제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눈물로 우리 호소도 하고 우리 계엄의 최전선에서 계엄을 막는 데 앞장섰던 우리 박선원 의원한테 박수와 함께 오늘 정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선원 TV 구독 부탁합니다. 지금 구독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51만 1000명인데 2000명으로 잘 안 올라가서. 네, 구독 좋아요. 박선원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광재 TV도 덤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재 TV도 화이팅.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이번에서는 우리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안보리 회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엔드 이니셔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적절하게 한반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엔드는 사실 교류, 정상화, 교류를 하고 정상화한 다음에 비핵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단계별 이런 비전이 보였다고 보고요. 사실 한반도가 최고의 긴장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실용적인 비전을 제시했고 또 비전을 제시한
주체가 유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이러한 공감을 끌어냈다는 데는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 안보리 회의에서 AI는 새끼 호랑이다. 네. 맹수가 사람 맹수가 될 수도 있고 네. 테디안의 더피도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AI가 안보라는 부분에서는 적용되면 네. 좋은 점, 네. 우려할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AI를 장착한 무기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무기 체계에 AI를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공할 정도로 정밀해지고 또 위력이 세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죠. 우리는 우리의 무기 체계는 AI를 장착한 무기 체계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무인화하기도 쉽고, 그럼 우리 병력이 절감되고 또 전투 현장에서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잖아요. 역으로 적도 상대국도 AI를 장착한 무기 체계가 발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AI를 장착한 무기 체계를 만들면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방비를 8% 이상 올리면서 네. 지금 자주국방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핵심이 저는 AI를 장착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뉴욕 유엔에 가시기 전에 SNS를 통해서 자주국방 해야 된다 하시면서 드론 AI 드론이라든가 유무인 첨단 무기 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한 말씀 속에는 AI를 장착한 무기 체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인간을 위협하지 않는 네. 이게 참 그렇죠. 중요하겠죠. 네, 그럼요. 네.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가 법정 모습을 보였는데 현 정사 처음으로 이 법정에선 전 영부인의 모습이었는데 혐의를 전면으로 부정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참 국제적인 창피 아니겠습니까? 전직 영부인이 구속되고 기소되고 공판에 나오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사례고요. 그 자체가 국격을 저는 실추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반성하고 또 그래야 되는데 뻔뻔하게도 본인의 그런 건 다 그 뭐라고 할까 부인하고 이런 뻔뻔한 태도에 저는 아주 분노스럽더라고요.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분노를 많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파도 끝없이 김건희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참 그런가 하면 또 윤석열 씨는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내란 재판에는 불출석하다니까 갑자기 체포영장 집행방해 재판에는 나오겠다. 또 보석도 직접 호소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의도가 뭘까요? 보석 신청한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든 반영하려는 저는 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난 7월 달에 재구속이 됐는데 그 이후에 10회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공판에도 나오지 않고 내란 특검 조사에도 불응하고 그러면서 무슨 보석 청구를 하는 겁니까? 보석 청구는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또 술수를 부리는 전형적인 어떤 법꾸라지 형태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참 서글프죠. 분노를 넘어서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의 동시에 법정에 출석하고 중계하고 이거야말로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고 신인들을 네. 떨어뜨리는 일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 내란과 관련되는 거는 국헌문란 너무나 중대사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중계가 직위원 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하면서도 중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란이라든가 이런 권력형 비리 또 국헌문란 이런 것들은 발본색원하려면은 이런 중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행스럽게는 보석
신문에 대한 중계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전반적인 중계를 한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중계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저는 헌법재판소에 그걸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네, 아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중계가 안 됐으면은 헌법재판관이 또 어떤 결정을 했을지 그렇죠. 그때 얼마나 우리가 우려했습니까? 지연되면서. 그래서 중계를 하게 되면은 국민 심판을 절로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이기도 하시고 민주당의 방위산업특위위원장이시도 하니까 방위산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을 보게 되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전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드론이라는 게 엄청난 그 전쟁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우리가 드론 부대가 강해지려면 뭘 해야 되는가요? 네, 드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 체계이고 위협이 엄청나게 됐고 파괴력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드론 사령부를 창설해서 드론에 대한 군은 지금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드론 무인기에 대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발전시켜 왔는데 그동안은 대형 무인기였습니다. 대형 무인기. 대형 드론이라고 봐야 소형이 아니라. 근데 지금 보면은 아주 소형 드론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아주 그것은 가성비로 따지면 높죠. 한 100만 원에서부터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무인기가 1000만 원짜리가 막 네, 수십억짜리 수십억짜리 전차나 뭐 그런 걸 파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드론 전력을 좀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우주 산업이 같이 발전해야 됩니다. 우주 산업. 네, 왜냐 드론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드론이 위에서 GPS 신호를 받아서 통신이 있어야 네, 무인으로 가기 때문에 통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려면은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 연결되는 우주 산업까지 같이 패키지로 되는 겁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우주 시스템이 스타링크가 도와주면 전쟁이 되고 스타링크가 안 도와주면 전쟁이 안 되고. 도와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대단히 위협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과 같이 드론 산업을 같이 발전시켜야 되고요. 이것은 사실은 무기 체계만이 아니라 앞으로 드론 택배라든가 드론 택시 같은 것들이 곧 있으면 보급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주 산업이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드론 택시로 가다가 GPS가 교란이 돼서 안 된다. 연결이 안 되면 이 길을 못 찾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우주 강국으로도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전쟁 양상이 계속 바뀌게 되니까 무기도 그때 시대에 맞게 빨리빨리 변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의원님이 그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이 방위산업 무기 획득 체계가 바뀌어야만 된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무기 획득 체계는 통상 무기를 그 군부대에서 이런 무기가 필요합니다. 소요를 하면은 소요를 제기하고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구매를 할 것인가 자체 개발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시험 평가하고 뭐 이런 과정이 10년 걸립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지금 만약 드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10년 걸린다는 그 얘기죠. 10년 후에 무기 체계에 들어오면 이미 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속 그 획득 체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법안도 그런 것들을 최근에 발의를 해서 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속 획득 체계가 돼서 그때그때 과학 기술에 빨리 될 수 있게 발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무기 획득 체계가 발전되지 않고는 자주 국방이 늘 뒷북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는 효과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방위 산업이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아, 네, 네.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하고 계시고 폴란드 대통령 정상회담에서도 K 방산의 장점들이 어필됐는데 우리나라 방산이 특히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어떤 걸 키워야 이 방위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방산을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최적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국이나 이런 데서는 자주 국방의 열망이 높고 트럼프는 또 모든 우방국
또는 동맹국에게 한 5%까지 그 국방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이런 높은 상황에서 우리 무기 체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상당히 우수성을 발휘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무기 체계는 첨단화되어 있는 무기 체계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발전된 전차라든가 K2 전차나 K9 그다음에 미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월등히 앞서 있죠. 제조업. 요 공간은 미국은 제대로 발전을 못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세계에서 가성비가 높은 무기 체계입니다. 같은 전차라도 우리 거가 효과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를 비롯해서 나토국들도 우리 무기 체계를 선호하고 있고 사우디나 UAE 중동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캐나다가 우리 무기를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통령 특사단장으로 캐나다를 갔었는데 저를 특사단장으로 보낸 이유 중에는 방산 수출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북극이 녹으니까 그 지역이 러시아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또 미국으로부터 이제는 보호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주 국방을 80년 만에 엄청나게 국방비를 올리는 고 특히 잠수함을 우리 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경쟁국이 한 6개국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잘 했고 그래서 한 달 전에 2개국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저희하고 그게 60조 60조 정도 사업인데 네네. 어느 나라예요? 독일과 우리나라죠. 독일하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도 그런 결과를 보고하고 이제는 정치권에서 그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우리 잠수함의 우수성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캐나다는 나토국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독일과 가깝죠, 정치권이. 그래서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런 활동을 정부도 하고 국회 우리 당에서도 방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 캐나다 방산 수출하게 되면 큰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LNG나 뭐 이게 네. 위에서 우리가 마스카 이 프로젝트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조선상에 발전할 수 있는데 잠수함까지 되게 되면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 의원님이 경기도에 대규모 방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기 북부 지역이 전 적기라고 봅니다. 경기도는 남부 지역은 반도체라든가 AR라든가 첨단이 돼 있고요. 그런 가운데 북부 지역은 방산 클러스터를 만들 그 여건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군이 쓰던 공여지라든가 또 군 유유지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려면은 그것만한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와 그 교통 인프라 또 그런 수리 부속이라든가 각종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북부 지역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부 지역은 충분한 그런 부지도 있고 또 교통이 발달돼 있어서 그 클러스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도 돼 있고요. 요새는 뭐 무기라고 해도 첨단화된 AI, 드론, 로봇 뭐 이런 또 전자 산업, 광학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뭐 막 꿀뚝 산업이 아니고 빌딩을 지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은 군부대가 가까이 있어서 전투 실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대 경기 남부는 주로 반도체 쪽이 있고 네. 경기 북부도는 네. 미군이 쓰던 땅이라든지 네. 군부대가 떠난 땅들이 유유지. 일단 많고 네. 유유부지가 많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부대들이 있으니까 실험을 하기도 좋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소형 드론을 만들었다 AI 그러면 실험을 하려면은 군부대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럼 군부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그 지역 주민들이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옛날에는 있을 때는 그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는데 네. 떠나고 나니까 상당히 허탈하기도 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남북 협력 기금 같은 것에서 땅을 사줘 가지고 네. 지자체에 주거나 네. 또는 여기다가 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줬으면 하던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저는 그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남북 협력 기금을 지원을 해서 사실 접경 지역에 있는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해온 지역을 적용해서 이런 산업 인프라를 만드는 거 하나 하고 특히 유유지하고 공여지는 그동안 땅값이 비싸서 지자체가 구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싶은데도 지자체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접경 지역. 접경지역. 그거는 우리 지사님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원주 계실 때도 그걸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그 군 유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광재 지사님은 그때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도 실현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이디어를 낸 게 있어요. 그거 같은 그 국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다가 50년 장기 대여를 하면 어떻느냐. 그거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군 유유지와 그 미군 공여지에 대해서는 한 100년 정도 지자체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지자체는 조금의 임대료만 내고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개발이 쉬워지기 때문에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고요. 국방부에도 그런 방안을 하도록 제가 국방에서 요구를 했고 대정부 질문 때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 이것도 새로운 방식이네. 이거 어쨌든 예산을 쓰지 않고 그 50년 장기 대여, 그러니까 100년까지 대여를 해서 하면은 접경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좀 가난하니까 이걸 좀 개발도 하고 발전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럼 현재 이거는 제도적으로는 어디까지 가 있는가요? 제도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국정과제 속에 미군 공여지에 대해서는 대여하는 방안을 공약에 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 그 국정과제 속에서도 이번에 아마 포함이 됐을 겁니다. 미군 공여지에서는 장기간 대여해 주는 부분도. 특히 의정부 지역에 조금 더 염두에 두고 그런데 북부 지역에. 그런데 아직 이렇게 되려면 법이 기반이 돼야 되고 또 기재부의 예산 이런 것들을 항상 기재부가 발목을 잡잖아요. 그리고 국방부도 발목을 잡는 거고요. 그럼 사실은 그동안은 그 국방부는 그 땅을 팔아서 그 군을 현대화하고 그 병사들의 막사를 현대하는 이런 데 썼거든요. 군부대 이전하는데 그런 것은 국고로 지원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방비로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그 아주 묘안이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특히 군유지 같은 경우는 강원도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군유지 많죠? 중에 21%가 강원도 접경 지역에 있고 40% 정도가 경기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군유지가 강원도가 21%, 그다음에 경기도가 40%. 한 40% 있더라고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경기 북부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강원 북부도 그렇고 접경 지역이 그러면은 곧 저는 평화 시대는 곧 온다고 봅니다. 평화 시대가 오면 거기가 중심축으로 변모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군유지는 예를 들어서 유유지 같은 데는 개발이 그 주변이 안 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지사님께서도 강원도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강원 경기 북부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 강원도 고향이시니까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도 그 이후에도 이 접경 지역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은 특별한 보상을 언급하셨는데 이런 미군이 떠난 자리나 군부대가 떠난 자리를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아내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의원님 또 그 법안 발의한 것 중에 보면 이 접경지에 군인들이 많잖아요. 이 군인들을 주소지를 편입시키면 그 지역의 예산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그 지역에 또 지자체로 봐서는 군인들이 쓰는 뭐 상하수도나 이런 걸 다 예산을 쓰니까 이런 법안을 내셨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빨리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군인들은 특히 병영 막사를 쓰는 병사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법의 예외입니다. 유일하게.
이게 62년도에 만든 법이에요. 예. 62년도? 예, 62년도에 지금 주민등록법은 한 달 이상 다른데 거주한 주민등록지를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장병들은 18개월 하면 옮겨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예외에 군 막사를 쓰는 병사는 예외라고 했죠. 그 예전에는 안보상 이유였어요. 부대 하면 부대가 어디 있다는 게 노출이 되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보면 다 아는 거고 또 전쟁하는 지역이 부대 그 주둔지가 아닙니다. 이동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지를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적경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럼 거기에 대한 교부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지자체도 좋고요. 군인들은 실제 주민등록이 이전이 안 되니까 인구에 잡히지 않으니까 인프라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적경 지역은 많은 부대들이 수도물 혜택을 못 받고 맞아요. 인재 양구를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개울물을 받아갖고 먹는 실정이고 하수도 처리도 안 잡히니까 그 자체 정화조를 만들어서 하니까 이것도 장마가 오면은 이게 넘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 한천 같으면 5만 인구인데 지역 주민이 2만 5천이고 군인이 한 2만 5천이에요. 2만 5천, 하천에. 그럼 전방 지역에 2만 5천이 있는데도 2차선입니다. 맞아요. 인구가 안 잡히니까 그래서 전방 지역에도 교통 정체가 생겨요. 왜? 부대가 훈련 갈 때 보면은 2차선이니까 또 저속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관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도 우리 이광재 의원님하고 제가 그걸 추진을 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지자체장들이 선거에 영향이 갈까봐 참 그 말이 됩니까? 그걸 반대했는데 그걸 꼭 관철을 좀 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맞아요. 당시로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 20대 젊은 남자들은 주로 민주당을 찍을 것 같으니까 법안에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경기도, 강원도 접경 지역에 대부분 살림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안 잡히니까 상하수도 시설도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군인들은 살기가 훨씬 어렵고 이 법안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드는 의문점이 그 이제 사성 장군을 하셨잖아요. 그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네,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것은 군에 있을 때도 애국심 하나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생명을 지키는데 헌신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인데 국회의원은 업무 범위가 넓죠. 그 군인은 오로지 그 북한을 보면서 또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거고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모든 삶에 관여해서 보다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 법이나 예산이나 민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삶의 지평이 넓어진 것 같고요. 훨씬 더 바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말 이건 보람되다. 이런 건 정말 의미 있었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제일 의미가 있을 때는 제가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발의한 법을 통해서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고 보다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때 제일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든다면은 병사들이 전역할 때 예전에는 돈을 거의 못 받고 나갔습니다. 병사들이 전역할 때 돈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전역할 때 고민이 많아요. 오늘 저녁 당장 학교를 가야 되면 학비가 없고 하숙비도 없는 거고 그다음 직장도 없잖아요. 그럼 당장 전역하고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든가 손을 벌리지 할 때 없는 병사는 전역이 좋을 것 같지만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업수당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장병 목돈 마련 저축계 국가가 지원을 해서 이자를 많이 올리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런 법안을 목돈 마련. 그거를 해서 장병들이 그때 월 40만 원까지 적금을 할 수 있게 했고 이자율을 그 당시 한 6%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역할 때는 최소한 한 1,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했고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국가가 또 더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전역할 때쯤 되면 한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는 줘서 청년들이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게 그럴 정도는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역할 때 그냥 이 빈손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쉽지 않으니까 네네.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기분이 좋으셨다. 네네. 그리고 얘기네요? 실제 장병들이 거의 다 40만 원씩 그때 그 장병 봉급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한 60만 원, 70만 원 선요래 갈 때인데도 어떻게든 40만 원을 저축하려고 노력하고 또 목표 있는 삶을 하고 그 전역 병사 부모님을 만나도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매달 4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갖고 와갖고 자랑하고 그래서 마음이 뿌듯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럴 때 참 흐뭇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이 젊은 남성들의 얘기를 보면 뭔가 이게 군이 좀 혁신돼야 되지 않겠냐. 네. 군대에 있는 동안 자체가 그냥 잃어버린 시간이냐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더 저출생이 되게 되면 군 자체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구상은 좀 있으세요? 아, 그렇죠. 군대는 저는 교육기관이라고 봅니다. 군대는 교육기관이다. 예, 교육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사회에 필요한 교육 그런 걸 좀 많이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AI에 대한 거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훈련도 사실 그걸 잘 계획을 하게 되면은 훈련과 교육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점점 좋아지긴 해요. 학점을 몇 학점 자율적으로 요새는 자유시간은 핸드폰을 볼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사이버 강의를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학점 관리도 해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요새는 사이버 교육 시스템이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훈련도 되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변화시켜야죠. 네. 저는 김병주 의원님을 볼 때 결단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사성 장군은 계시다가 사실 민주당에 네. 입당하기도 사실 쉽지도 그렇죠.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인도 갔다 오시면서 네. 이 남양주로 그렇죠. 출마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네. 근데 근자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고민이 많으시다고. 네. 이 경기도지사에 나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네.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는데 그 네. 내용은 어떤? 네. 최근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란 극복한 그 돌파력 추진력으로 경기도지사를 나가는 게 어떻느냐는 의견도 내고 저희 지역이 남양주 어린데 남양주 주민은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지사 되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라는 권유도 많고 또 언론에서 계속 하마평에 오르고 해서 이제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의 변해서 이재명 정부도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가는 거고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당이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께 묻자 프로그램을 이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묻자 프로그램. 그 내용이 뭡니까? 이거 이제 경기도지사를 이렇게 나가라고 권유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견 주세요 해서 저는 저희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에도 댓글로 또는 해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는 또 권리당원 한 6천여 분이 있는데 6천여 분께 문자를 보내서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해서 이번 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경기도도 이제는 도민이 중심이 도민 주권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민의 뜻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가야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나가면 처음부터
출마부터 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국민께 묻다 프로그램을 아마 헌정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신선하다. 그리고 이건 시대 변화에 맞는 개념인 것 같다라고 써주시는 언론도 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치인이라는 게 이제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도지사에 출마하게 되면은 만약에 후보가 되면 또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당원들 지역 뽑아진 지역 주민들 또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이제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아니 거기 저는 시대 정신에 전 늘 충실합니다. 지금은 뉴미디어가 발전해서 모든 국민과 쌍방 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전엔 일방형이었는데 그런 시대가 됐고 그래서 저는 늘 국민의 소통 수단으로 뉴미디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의견을 듣는데 이번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자. 국민과 같이 가는 특히 경기도민과 같이 가는 처음부터 하게 되면은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을 넘어서 세계의 표준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 주권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봐서는 당원이 중심되는 그렇다면 결국은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서 본인의 정치적인 거취를 결정하겠다. 신박한. 도민 주권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기도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강원도에서도 많이 살았지만 경기도의 가장 많은 지역을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고양부터 해서 파주, 동두천, 양주, 남양주 거의 다 살았고요. 포천 그리고 용인까지. 그러니까 경기도를 잘 알 뿐만 아니라 한 20년 이상 경기도에 살아왔었고요. 그리고 경기도를 언젠가는 제가 한번 경기도지사를 해서 경기도를 진짜로 세계 표준 도시,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전에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재명 정부와 계를 같이 하면서 그런 표준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지자체가 같이 장단을 맞춰서 해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최고위원 하면서 호흡을 잘 맞추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누구보다도 잘 경기도가 같이 갈 수가 있고 저는 또 미래에 대한 이런 사실 군인이라고 대부분 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 알겠냐. 제가 10여 년 전에 미사일 사령관을 했습니다. 원주에서 했죠. 네. 그때는 음성이었고요. 미사일은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와 똑같잖아요. 탄도미사일은 우주 시대를 여는 거고 순항 미사일은 항공기 엔진, 무인 항공수를 발전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구호가 우주 시대를 앞당기자라는 구호를 해서 우주에 대한 개념. 그래서 제가 21대는 우리 민주당의 항공우주위원장도 했었고요. 서울대 최고위 과정에서 우주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주학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도 드론 말씀하실 때 우주와 바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는 사실은 첨단 산업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AI를 한 스마트 표준 도시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고 이번 주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이 방송 들으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특히 저의 유튜브 채널인 주불리 김병주 들어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지금 통계 내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AI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삼성은 스테이블 코인에 참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드디어 협력을 해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죠? 근데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것,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을 만드는 것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보지 못한 아쉬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인데요. 우리 AI와 이세돌 그분이 바둑을 둘 때 우리는 그게 많은 분들이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때부터 우리가 국가적인 AI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그것이 미래라고 봤다면 한국은 AI에서 훨씬 더 진화되는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다인데요. 타다가 나왔을 때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과 대타협을 이뤄냈다면 아마 플랫폼 경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이 됐을 가능성이 저는 많아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빅테크 대부분이 AI와 플랫폼 경제 아닙니까? 또 하나는 코인이 우리 처음 나왔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이건 사기다, 근처에도 못 가게 했죠. 통장도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때 만약에 시작했다면 한국은 아마 가상자산에서는 훨씬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와 있는 미래가 있었는데 그거를 미쳐보지 못했고, 그걸 또한 찾아내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 힘을 모아서 희망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김병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면, 많이 여론조사에 응해 주셔서 국민들과 함께 진화하고 성장하는 정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